충청북도의 한 산골. 1500년을 기다린 검은 흙이 파헤쳐집니다. 14개의 가마터에서 나온 토기. 그리고 그것이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알던 역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한강에는 20개의 보루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고 800필의 말을 실은 배들이 바다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국제 무대에서 터져나왔을 때 한 발표로 1500년의 거짓이 무너졌어요. 대체 무엇이 모든 것을 바꿨을까요? 충북 산골. 깊숙한 골짜기의 발굴 현장. 저는 삽이 흙을 파고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캑, 캑, 캑.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제 심장은 한 박자씩 빨라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얼굴은 집중했고 주변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 감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나올 때의 그 긴장감. 케임브리지에서 20년을 연구해온 저는 이 순간을 몇 번이나 경험했는가 싶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백제 유물만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고고학 교수였습니다. 동아시아 고대사 전공. 발표된 논문만 해도 37편. 인용된 학술지 기사는 수백 개. 저는 고대 동아시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고구려의 영역은 명확했어요. 한반도의 북부와 만주일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충청도까지 내려왔다는 주장은 학계에서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가설이었죠. 교과서에도 없었고 유명한 학술지에도 게재된 적 없었거든요. 최민서 박사는 한국문화재연구소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32세. 그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그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과학자의 눈. 이미 뭔가를 발견한 사람의 눈. 하지만 최민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보여주기를 기다렸어요. 여기 봐주세요. 최민서가 발굴 구덩이를 가리켰습니다. 흙을 걷어낸 그곳에는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동그란 모양. 톡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바닥이 납작했어요. 그리고 손잡이가 고리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띠고리. 제가 본 토기들 중에 이런 형태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는 몸을 굽혔습니다. 눈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토기의 표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물결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정교한 무늬. 손가락으로 그 무늬를 따라 움직였어요.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임시방편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작품이었어요. 평양의 박물관에서 본 토기와 같습니다. 제 목소리는 중얼거림에 가까웠습니다. 정확합니다. 최민서가 확인했습니다. 그 톡이 바로 옆에서 검은색의 작은 조각이 보였습니다. 목탄. 제 손가락이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아주 가볍고 조금 부스러지는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목탄은 불로 탄화된 유기물입니다. 그리고 탄소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탄소연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즉시 국제학술 네트워크에 연락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연구비로 한국 내 검사기관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 목탄 조각을 보냈고 우리는 답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72시간.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발굴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파고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토기들이 나타났습니다. 2개, 3개, 5개, 10개. 모두 같은 특징이었습니다. 납작한 바닥, 띠고리 손잡이, 물결 무늬.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이 한 구덩이에서 나왔어요. 한 시대, 한 손에서 만들어진 토기들이었습니다. 최민서는 주변을 더 파도록 지시했습니다. 발굴 구덩이가 확장되면서 더 깊은 층이 드러났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한 건 대형 구덩이들이었습니다. 14개. 원형으로 파인 구덩이들. 깊이가 1.5m에서 2m 이상.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은 붉은색이었어요. 고온으로 구워진 흙의 색깔. 이건 불을 다루던 시설이었습니다. 가마터입니다. 최민서가 말했습니다.
14개의 가마터가 한 곳에서 동시에 노출되었다는 건 뭘 의미했을까요? 저는 주변을 바라봤어요. 계곡, 물이 흐르는 냇가,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 이곳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점이었습니다. 통제된 물, 숲,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격리. 누군가는 여기서 대량의 토기를 구웠어요. 제 머릿속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4개의 가마터가 같은 시간에 작동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이건 작은 마을의 토기 제작이 아니었어요. 이건 산업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조직 아래에서 의도적으로 대량 생산되던 토기들이었습니다. 이게 고구려식이라면? 저는 최민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여기서 토기를 구웠다는 뜻입니다. 최민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전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만이 아닙니다. 최민서는 손에 들고 있던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충청도 지역의 지도가 있었어요. 몇 개의 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이 지역의 산성들을 조사했습니다. 진천, 청원, 대전, 모두에서 비슷한 시기에 고구려 유물이 나왔어요. 최민서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이동했습니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마치 군단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는 것처럼. 언제 연대입니까? 470년에서 490년 사이입니다. 제 호흡이 멎었습니다. 470년에서 490년. 이 시기는 뭔가를 의미했어요. 장수왕. 고구려 장수왕. 그는 462년에 한강을 점령했고 이후 남한을 향해 계속 진격했었습니다.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했고 신라는 북쪽을 불안하게 바라봤어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 남진은 한강 유역 정도에서 멈췄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충북에서 470년대의 고구려 유물이 나왔습니다. 14개의 가마터와 함께요. 탄소연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는 최민서에게 물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최민서는 휴대폰에서 이메일을 꺼냈어요. 결과 보고서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읽었습니다. 목탄의 연대는 470년에서 490년 사이의 값으로 집중했어요. 오차 범위는 20년 이내. 이건 정확한 연대였습니다. 최민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게 맞다면 모든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최민서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20년의 학자 생활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 확신은 성. 그리고 저는 방금 그 성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발굴은 계속됐습니다. 더 많은 토기들이 나왔어요. 더 많은 가마터들이 노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파고 있었고 제 손도 파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믿어온 역사의 지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장수왕이 정말 여기까지 왔다는 건가? 고구려가 남한을 점령했다는 건가? 모든 기록이 잘못된 건가? 제 손가락이 새로 나온 토기의 물결 무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시각으로도 촉각으로도 제 몸 전체로도 역사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였고 그 증거는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충북의 이 산골. 여기서 저의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최민서가 저를 발굴 현장 북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흙냄새와 고인 물냄새가 짙게 섞여 있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규칙적으로 파인 구덩이들이었습니다. 5개. 일렬로 배치된 5개의 원형 구덩이. 최민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목책입니다. 제 호흡이 멎었어요. 목책. 방어시설. 가마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발견이었습니다. 생활의 흔적이 아니라 전쟁의 흔적. 그것도 계획된 전쟁의 흔적이었어요. 5개의 구덩이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원형으로 파인 바닥의 깊이는 5m 이상. 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벽면에는 작은 돌 조각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확히 측량해서 파놓은 것이 분명했어요. 우연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기둥 간격이 약 3m입니다.
최민서가 손가락으로 각 구덩이를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모두 같은 거리예요. 이 간격에 40cm 이상의 목재를 수직으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저는 상상해 보려고 했습니다. 40cm 직경의 목재, 5m 깊이에 박힌 기둥들, 그 위에 연결된 목책. 이 규격의 목책이 견디려면 최민서가 제 눈을 봤습니다. 김하병의 수평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김하병. 말을 탄 병사들이 전속력으로 달려와 충돌하는 힘. 그 충격을 견디기 위해 이렇게 깊게 파고 이렇게 굵은 목재를 세웠다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울타리가 아니라 군사방어선이었습니다. 발굴이 진행되면서 각 기둥 구덩이 주변에서 돌과 흙이 섞인 특별한 층이 드러났습니다. 최민서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문질렀어요. 흡담식 보강층입니다. 최민서가 설명했습니다. 돌과 흙을 섞어서 기둥이 옆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북방에서 발달했어요. 특히 고구려에서 자주 쓰이던 기법이에요. 제 손가락이 그 보강층을 만져봤습니다. 돌가루, 흙, 모래 같은 입자들, 그리고 그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단단하게 굳어진 흔적. 이건 계획된 기술이었어요.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470년대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탄소연대 검사를 했습니다. 가마터와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같은 사람들, 같은 부대. 고구려 군단이 여기 와서 동시에 토기를 구웠고 동시에 방어시설을 만들었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임시 주둔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점령된 거점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발굴이 더 진행되면서 목책 주변에서 계속해서 고구려 토기들이 나왔습니다. 밥을 담는 토기, 물을 담는 토기, 그리고 군량미를 담는 대형 토기들. 이제 그 토기들은 더 이상 생활 유물이 아니라 군사 유물로 보였어요. 군대가 있었다는 증거. 군대를 먹여 살렸다는 증거. 최민서는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또 다른 목책 구덩이들이 있었어요. 같은 깊이, 같은 간격, 같은 보강층. 보조 방어선이었을 겁니다. 단일 방어선이 아니라 다층 구조였습니다. 최민서가 지형 지도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정교하게 그려진 발굴 현장의 전체 모습이 있었어요. 목책들의 배치, 도랑의 위치, 주변 지형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공격이 온다면 어디서 올까요? 최민서가 물었습니다. 산 쪽에서 올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정확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공격자들은 먼저 이 도랑에 걸릴 겁니다. 최민서가 도랑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도랑을 넘으려고 애쓸 때 저기 목책 뒤에 궁수들이 화살을 쏠 수 있어요. 도랑이 1차 장애물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만약 도랑을 넘은 놈들이 있다면 5개의 기둥으로 만든 이 목책이 그들을 막을 겁니다. 김하병도 말에서 떨어지고 난 후에는 결국 보병이거든요. 제가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공격 경로, 방어선, 치명적인 각도, 모든 것이 예상되어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군사 요새입니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만든 방어 거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전역에 이런 요새들이 있습니다. 최민서가 지도 위에 여러 선을 그었습니다. 목책들의 위치, 가마터들의 위치, 그리고 주변 산성들까지 모두가 연결되었어요. 일직선상으로 배열된 고구려의 군사시설들. 마치 군단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 선들을 보세요. 최민서가 손가락으로 선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누군가의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어요. 제 손가락이 지도 위의 선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한강에서 시작된 선, 진천, 청원, 대전, 그 너머까지 이어졌어요. 모두 같은 시기, 모두 같은 고구려식 기술.
모두 같은 목적. 최민서, 이것들이 정말 470년대라면? 그렇습니다. 최민서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고구려 군단이 여기 있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지나간 게 아니라 머물렀다는 뜻이에요. 토기를 구웠고 방어시설을 만들었고 생산체계를 갖췄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470년대의 충북 산골. 고구려 기마병단이 흙을 파고 기둥을 세웠어요. 목책을 만들었고 가마를 운영했습니다. 병사들은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밤을 보냈을 겁니다. 백제를 압박하고 신라를 위협하기 위해 여기 주둔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학생들의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발굴은 더 깊어졌고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고구려 토기들, 고구려 방어시설, 고구려식 기술. 모든 것이 470년대라는 같은 시간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치밀한 일관성, 어떤 의도도 흔들 수 없는 증거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저는 최민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시에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했어요. 네, 교수님. 이것이 맞습니다. 최민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정말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나간 게 아니라 여기서 머물렀어요. 방어선을 만들고 생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침략이 아니라 점령입니다. 점령. 그 단어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이걸 알면 중국이 뭐라고 할까요? 최민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긴장이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회전했습니다. 학문의 세계는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해석은 정치적이었고 고고학적 발견도 국제관계의 일부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파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고대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현대의 국제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적 서사였습니다.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이 목책, 이 토기, 이 탄소연대, 이 보강층, 이 배치, 모두가 고구려의 남진을 증명합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발굴은 계속됐습니다. 충북의 이 산골에서 벌어지는 발굴. 그것은 더 이상 학문적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동아시아 고대사를 다시 쓰는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남한을 점령했습니다.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조직적인 점령이었어요. 거점을 만들고 생산을 하고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건 주도권입니다. 이건 패권입니다. 이 순간부터 제 연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충북의 산골에서 발견된 목책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목책의 비밀을 알게 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서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은 발굴 구덩이를 더 확장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다른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가마터입니다. 최민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원형으로 패인 구덩이. 바닥이 붉게 타들어간 흔적.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가마터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굴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가마터들이 드러났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총 몇 개입니까? 저는 최민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거의 중얼거림이었어요. 14개입니다. 최민서가 대답했습니다. 14개. 14개의 가마터가 한 군데에서 동시에 노출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토기 생산이 아니었어요. 이건 산업이었습니다. 대규모 생산 체계였습니다. 각각의 가마터는 깊이가 1m 50cm에서 2m 사이였습니다. 원형으로 파인 구덩이들. 바닥과 벽면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어요. 고온으로 구워진 흙의 색깔. 이곳에서 토기를 구운 시간은 상당했을 겁니다. 며칠이 아니라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이 가마들이 동시에 작동했습니까? 최민서가 제 질문을 받기 전에 대답했습니다. 네, 같은 시기입니다.
토기의 형태가 모두 같고 탄화 정도도 비슷하거든요. 제 눈이 14개의 가마터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규칙적으로 배치된 생산시설들. 누군가가 계획해서 만든 공장. 470년대의 충북에서 발굴이 더 진행되면서 흥미로운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각 가마터 주변에서는 단순한 토기 조각만 나오지 않았어요. 온돌입니다. 한 학생이 외쳤습니다. 온돌. 바닥 난방시설. 생활의 흔적. 누군가가 여기서 잠을 자고 불을 때웠다는 뜻이었어요. 가마 바로 옆에 온돌이 있습니다. 최민서가 설명했습니다. 가마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생활했다는 뜻이에요. 생산 현장과 생활 공간이 일체화된 구조입니다. 제 머릿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마 앞에 있는 온돌. 그곳에 누군가 누워 있었어요. 낮에는 토기를 구웠고 밤에는 그 온돌에서 쉬었을 겁니다. 가마의 온기로 온돌을 데워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농기구입니다. 또 다른 학생이 외쳤어요. 농기구. 곡식을 수확하는 도구들. 괭이. 삽. 그리고 돌로 만든 곡식 분쇄 도구들까지. 생산의 흔적. 누군가가 이 지역에서 곡식을 경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무기입니다. 최민서가 흙에서 뭔가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철제 화살촉. 녹이 슬어 있었지만 모양은 분명했어요. 화살촉? 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최민서가 손가락으로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도구들, 무기들. 그것들이 농기구들과 섞여 있었어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이 장소는 동시에 5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산시설, 가마터 14개, 생활공간, 온돌들, 생산거점, 농기구들, 군사시설, 무기들, 그리고 방어시설, 목책들, 모든 것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가마를 돌렸다는 겁니다. 최민서가 답했어요. 여기가 후방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후방. 그 말이 제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만약 이곳이 고구려 점령지의 후방이라면 여기서 토기를 구울 이유가 없었어요. 토기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14개의 가마터에서 동시에 토기를 생산했습니다. 왜? 여기가 전초기지였기 때문입니다. 최민서가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전선이 흔들릴 때마다 보급이 필요했어요. 군대가 움직일 때마다 밥을 담을 토기가 필요했습니다. 병사들의 음식을 담을 군용 토기, 물을 담을 토기, 그 모든 것을 여기서 생산했습니다. 제 눈이 가마터들을 바라봤습니다. 14개의 가마. 각각의 가마에서는 한 번에 수십 개의 토기가 구워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초기지에서 생산된 토기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 가마들이 얼마나 오래 작동했습니까? 적어도 몇 년은 작동했을 겁니다. 탄화 정도로 봐서는요. 몇 년. 470년대에 고구려 군단이 이 지역에 와서 몇 년 동안 점령했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점령이었습니다. 조직적인, 장기적인, 계획된 점령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계속 화살촉들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화살촉, 창의 끝, 그리고 도구들. 생활도구와 전쟁도구가 섞여 있었어요. 이건 보통의 고구려 유적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고구려 유적에서도, 중국의 고구려 유적에서도 이런 패턴은 드물어요. 가마터와 생활 흔적과 군사시설이 완전히 통합된 형태는요. 최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전초기지의 완전한 형태입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군사거점이에요. 토기를 생산하고 곡식을 경작하고 방어선을 유지하고 병사들의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명확해졌습니다. 470년대의 충북 산골. 여기에 고구려 군단이 있었어요. 그들은 여기서 단순히 주둔한 게 아니라 완전한 생활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가마에서 토기를 구웠고 농장에서 곡식을 경작했고 밤에는 온돌에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언제든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된 상태로. 최민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 목소리가 아주 낮았습니다. 고구려는 남한을 점령할 때 단순히 군단을 파견한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통치 체계를 만들었어요. 생산과 방어와 생활이 모두 통합된 거점들을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앞서 최민서가 그었던 지도. 한강에서 시작된 선. 진천, 청원, 대전, 그 너머까지. 이 모든 거점들이 이런 구조였을 겁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최민서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은 아마도 점령지의 표준적인 거점 형태일 겁니다. 표준적인 거점, 즉 전략적으로 계획된 거점이었다는 뜻이었어요. 장수왕이 남진을 시작할 때 그는 단순한 침략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령 체계를 설계했어요. 군사방어선, 생산시설, 생활공간, 모든 것이 통합된 거점 네트워크. 발굴은 계속됐습니다. 14개의 가마터에서 수백 개의 토기 조각들이 나왔어요. 통일된 양식, 같은 무늬, 같은 크기. 모두 가마터에서 구워진 토기들이었습니다. 이 토기들이 모두 같은 곳에서 생산되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통일성을 찾기 어려워요. 고구려의 다른 지역들에서도요. 최민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는 시설이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지역 공동체가 아니라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자들이 운영했던 거점이에요. 국가적 차원, 즉 장수왕이 직접 지휘하는 남진 작전의 일부였다는 뜻이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통합시설을 만들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적어도 몇 달은 필요했을 겁니다. 최민서가 답했어요. 토기가마 14개를 파고 온도를 만들고 목책을 세우고 농지를 개간하는데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점령이 아니라 완전한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완전한 개발 사업. 그 표현이 정확했어요. 고구려의 장수왕은 남한을 침략한 게 아니라 남한을 개발했습니다. 군사시설을 만들고 생산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을 정착시켰어요. 발굴이 더 진행되면서 또 다른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뼈, 동물뼈들, 돼지뼈, 소뼈, 식사의 흔적. 누군가가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증거. 단순한 곡식 식단이 아니라 상당히 풍부한 식생활이었어요. 이건 군부대의 식사 패턴입니다. 최민서가 설명했습니다. 군인들은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고기와 곡식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발견된 뼈들은 이 거점에 배치된 군인들이 꽤 잘 먹었다는 증거예요. 꽤 잘 먹었다. 즉, 이 거점은 고구려의 점령지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였다는 뜻이었어요. 충청도의 중심부, 백제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 위에 있는 거점. 장수왕이 충청도를 지나 백제의 수도를 목표로 진격할 때 이 거점은 중요한 보급 기지였을 겁니다. 최민서, 이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고구려는 남한을 점령했습니다.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점령이었어요. 군사 거점을 만들고 생산시설을 만들고 생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최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고구려가 470년대에 남한을 점령했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동아시아 패권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달랐다는 뜻입니다. 백제와 신라가 얼마나 약했는지, 그리고 고구려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제가 발굴 현장을 다시 봤습니다. 14개의 가마터, 온돌 흔적들, 무기들, 곡식 도구들, 모두가 하나의 거점을 이루고 있었어요. 470년대에 고구려가 만든 작품. 우리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구려는 남한을 통치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었어요. 더 이상 학자의 삶이 아니라 역사를 다시 쓰는 사람의 삶이 된 것입니다.
가마터의 증거들을 정리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최민서는 제게 다른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역사 기록들, 문헌들. 그 중에서 최민서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한 항목이었어요. 여기를 봐주세요. 최민서가 문헌을 펼쳤습니다. 472년 고구려 장수왕이 말 800필을 신라에 보냈다는 기록입니다. 말 800필. 그 숫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말을 왜 보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외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민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상합니다. 말 800필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거든요. 제 머릿속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800필. 그 규모의 말들을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육로로는 가능하지만 그렇다면 왜 고구려가 신라에 직접 전달했을까요? 만약 완도나 다른 해안을 통해 바다로 운반했다면 이 기록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중국의 역사서입니다. 북사에 나와 있어요. 최민서가 설명했습니다. 고구려가 해상 활동을 했다는 기록은 많습니다. 하지만 말 800필을 바다로 운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 제가 최민서를 바라봤습니다. 테스트를요? 네, 완도에서요. 최민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시대와 비슷한 크기의 배를 만들고 말 10필을 실어서 테스트를 했어요. 말 10필. 800필의 80분의 1.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가 긴장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말들을 배에 싣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최민서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말들이 배를 무서워하거든요. 특히 이 배는 바다 밖의 구조예요. 말들은 본능적으로 배 타요. 그들은 물을 무서워합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말들. 제 눈앞에 모습이 그려졌어요. 10필의 말을 배에 싣는 데만 1시간이 걸렸다면 800필을 싣는 데는 적어도 80시간은 필요했을 겁니다. 3일 이상이에요. 그리고 배를 여러 척 써야 합니다. 최민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말 한 마리는 배에서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움직일 공간, 먹이, 물, 그리고 통풍. 고구려 시대의 배로는 한 척에 최대 50마리 정도만 실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한 척에 50마리. 그렇다면 800필을 운반하려면 최소한 16척의 배가 필요했다는 뜻이었어요. 16척의 배요? 제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안전을 고려하면 20척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척 이상의 배. 800필의 말. 그것을 운반하기 위한 선원들. 그리고 말들을 돌보는 사람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은 외교 지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민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행동이에요. 고구려는 20척 이상의 대형 함대를 운영할 수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 함대를 써서 말 800필을 신라로 보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20척 이상의 배, 대형 선박들,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해상 네트워크. 고구려가 해상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최민서의 목소리가 확신에 찼습니다. 472년에 고구려는 말 800필을 바다로 운반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가 해상권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대규모 해상작전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한강, 충청도, 그리고 해안.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최민서, 이 말 800필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정말 말 800필을 바다로 운반했다면 단순한 외교 지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권력의 시연입니다. 무력의 시연이에요. 그렇습니다. 최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구려는 신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의 해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너희를 원할 때 언제든 지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472년에 말 800필을 신라로 보냈습니다.
20척 이상의 대형 배에 실어요. 해상 경로를 통해. 그것은 단순한 외교 지원이 아니라 해상 패권의 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났어요. 최민서, 이것이 우리 발견과 연결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최민서가 지도를 펼쳤어요. 우리가 충북에서 발견한 거점들. 그곳들은 남진하기 위한 군사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해상 네트워크의 일부였어요. 한강을 통해 완도로, 그리고 바다로. 한강을 통해 완도로. 제가 이해했어요. 고구려는 육지와 바다를 모두 통제했다는 뜻입니까? 정확합니다.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육지 패권국이자 동시에 해상 패권국이었어요. 최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472년의 말 800필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가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바다를 지배하고 육지를 지배하고 생산을 지배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것은 동아시아의 완전한 패권자였다는 뜻입니다. 최민서가 완성했습니다. 470년대의 동아시아에서 고구려는 단순한 강국이 아니었어요. 고구려는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발굴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한강에서 시작된 선, 진천, 청원, 대전, 그 너머까지. 그리고 이제 그 선들이 바다로 이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구려가 470년대에 한강 이남의 지역들을 점령했습니다. 네. 그 거점들에서 토기를 생산하고 곡식을 경작하고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고구려는 20척 이상의 대형배 함대를 운영할 수 있는 해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헤게모니입니다. 동아시아의 완전한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최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최민서가 또 다른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472년 고구려가 백제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신라와의 외교 관계도 긴밀해졌어요. 그리고 중국 남조송와의 외교 관계도 활발해졌습니다. 외교, 군사, 무역, 모든 것이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되었어요. 고구려는 이 시기에 자신의 패권을 동아시아 전체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서가 설명했습니다. 말 800필은 그중 한 부분일 뿐이에요. 고구려는 군사력으로 남한을 점령했고 경제력으로 거점들을 만들었고 해상력으로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제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 목소리가 거의 절망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동북공정의 기본 가정에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최민서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중국의 학계는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증거들은 고구려가 독립적인 동아시아 패권국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지의 패권국이자 동시에 해상의 패권국이었어요. 동북공정. 중국이 한반도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프로젝트. 그것과 우리의 발견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서, 우리가 이 증거들을 발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중국은 반발할 겁니다. 격렬하게요. 최민서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민서가 다시 강조했습니다. 탄소연대, 토기, 가마터, 목책, 방어선, 생활흔적, 그리고 말 800필의 해석.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고구려는 470년대에 남한을 점령했고 그것은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완전한 지배였습니다. 제가 발굴 현장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14개의 가마터, 온돌들, 목책들, 무기들,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라
역사적 재해석을 하고 있어요. 최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합니다. 고구려는 패권국이었습니다. 군사 패권국이자 경제 패권국이자 해상 패권국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이었어요. 역사가 눈앞에서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강의 보루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최민서가 답했습니다. 그곳들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일 겁니다. 한강의 보루들. 제가 지도에서 본 20개의 보루들. 완벽하게 배치된 방어시설들. 그곳들이 바로 고구려의 해상 패권을 보여주는 증거일 거였어요. 언제 출발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입니다. 최민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470년대의 고구려 군인들도 같은 하늘을 봤을 겁니다. 그들은 여기서 토기를 구웠고 목책을 지었고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코 약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나라의 병사들이었습니다. 패권을 가진 나라의 병사들이었어요. 역사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한강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최민서의 지도를 손에 들고 주변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높은 언덕들, 강의 흐름, 그리고 그 사이에 촘촘하게 배치된 옛 보루자리들. 20개입니다. 최민서가 말했습니다. 아차산에서 시작해서 한강을 따라 동쪽으로 이어집니다. 이곳부터 여기까지. 최민서가 손가락으로 지도 위의 점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일직선상으로 배열된 20개의 보루들. 이 보루들이 모두 고구려 시대의 것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발굴 결과가 그렇습니다. 모두 470년대입니다. 470년대. 우리가 충북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시기였어요. 이 보루들의 간격을 봐주세요. 최민서가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각 보루 사이의 거리가 대략 400에서 500m입니다. 400에서 500m. 그 거리가 의미하는 바를 제가 이해하는 데는 잠깐이 걸렸습니다. 이 거리면 시각적 통신이 가능합니다. 최민서가 설명했습니다. 한 보루에서 다음 보루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을 이용한 신호 전달이 가능합니다.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 이렇게 해서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신호 네트워크.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470년대의 한강. 20개의 보루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한 보루에서 신호를 보내면 다음 보루로 전달되고 또 다음 보루로 전달되는 모습. 완벽한 통신 시스템이었어요. 이 보루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방어와 감시입니다. 최민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항로 통제였어요. 항로 통제. 제가 최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백제와 신라의 항로를 차단했다는 뜻입니까? 정확합니다. 최민서가 강을 가리켰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로입니다. 해상 교통로예요. 배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이 한강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20개의 보루로요. 제가 한강의 흐름을 따라봤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 그리고 그 위에 20개의 감시 초소. 어떤 배도 지나갈 수 없는 관문들이었어요. 이 보루들에서 백제나 신라의 배를 공격했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최민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수송이었어요. 고구려의 물자를 실은 배들. 군용 물자를 실은 배들. 그리고 말 800피를 실은 배들. 이 보루들은 그러한 고구려의 해상 운송을 보호했습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한강은 고구려의 수송로였어요. 한강을 통해 고구려의 물자들이 남쪽으로 이동했고 그것을 20개의 보루가 보호했던 것입니다. 최민서, 이 보루들의 배치를 더 자세히 봅시다. 제가 지도에 몸을 굽혔습니다. 각 보루의 위치가 무작위입니까? 아닙니다. 최민서가 손가락으로 지도 위의 보루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모든 보루가 한강의 강 흐름을 고려해서 배치되었습니다. 급류가 있는 곳, 강이 굽어지는 곳, 모든 전략적 지점에 보루가 있어요. 강 흐름을 고려한 배치, 전략적 지점,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최민서가 또 다른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시대의 방어 무기들입니다. 화살, 창, 그리고 돌을 던지는 도구들. 이 보루들에서는 상당한 양의 무기가 발견되었어요. 무기들, 화살촉, 돌 투척기의 흔적들. 이 보루들은 단순한 감시 초소가 아니라 전투 가능한 방어 시설이었던 것입니다. 한강 위의 배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고구려의 보루에서 화살을 쏘면 한강 위의 배들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최민서가 설명했습니다. 고구려는 한강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육지에서는 목책으로 방어하고 물 위에서는 화살로 방어했습니다. 백제도 신라도 가야도 이 한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강이지만 470년대에는 이곳이 고구려의 영역이었어요. 완벽하게 통제되는 영역.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영역. 이 보루들이 모두 동시대의 것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탄소연대 검사 결과 모두 470년대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구조. 그것은 중앙에서 계획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장수왕의 남진 전략의 핵심입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고구려는 단순히 남한의 땅을 점령한 게 아니었어요. 고구려는 한강을 지배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해상 운송 체계를 장악했습니다. 최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800필도, 군용 물자도 모든 것이 한강을 통해 흘렀어요. 그리고 20개의 보루가 그것들을 보호했습니다. 제가 발굴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각 보루의 흔적들, 방어 구조들, 무기들,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보루들 사이의 연락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음성 신호와 불 신호입니다. 최민서가 대답했습니다. 낮에는 함성으로 신호를 전달하고 밤에는 불을 켜서 신호를 보냅니다. 40만 500m 거리이므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 공격이 오면 신호는 순식간에 다른 보루들로 전달됩니다. 완벽한 통합 네트워크였습니다. 한강 전역이 하나의 방어 시스템으로 작동했던 것이에요. 최민서, 이제 우리의 발견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완전한 지배체계를 발견했어요. 최민서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충북의 가마터들, 목책들, 그리고 한강의 20개 보루들.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충북의 거점에서 생산된 물자들은 한강을 통해 흐르고 20개의 보루가 그것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에 배함되는 완도를 거쳐 신라로 나아갑니다. 말 800피를 실으면서요. 제가 이 완벽한 시스템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완전한 지배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육지의 거점, 강의 항로, 바다의 함대,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의 유일한 패권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최민서가 한강을 가리켰습니다. 한강을 잡은 건 땅이 아닙니다. 최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한강을 잡은 건 바다입니다. 고구려의 해상력입니다. 그리고 그 해상력을 지탱하는 생산 체계입니다. 가마터에서 생산된 토기, 농장에서 생산된 곡식, 모든 것이 한강을 통해 흐르고 20개의 보루가 그것을 지킵니다. 제가 각 보루를 하나하나 봤습니다. 아차산의 첫 번째 보루에서 시작해서 한강을 따라 동쪽으로 이어지는 20개의 보루들. 완벽한 연결고리였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민서가 또 다른 발견을 꺼냈습니다. 이 보루들에서는 신라와 백제의 유물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신라와 백제의 유물. 제가 놀라서 최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유물입니까? 화살촉입니다. 그리고 도구들. 신라식과 백제식이 섞여 있어요. 최민서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이 보루들에서 전투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고구려는 백제나 신라의 도발을 격퇴했어요. 그리고 이기고 남은 무기들이 보루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전투. 470년대의 한강에서 고구려 군인들과 백제나 신라 군인들이 싸웠던 거였어요. 고구려가 이겼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최민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백제도 신라도 이 한강을 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가 20개의 보루로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강의 물을 봤습니다. 470년대의 한강. 이곳은 고구려의 영역이었어요. 100% 고구려의 영역. 어떤 다른 나라도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최민서, 이제 우리의 발견을 정리합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구려는 470년대에 남한을 점령했습니다. 충북에 거점을 만들고 생산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20개의 보루를 지어서 완전한 방어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동시에 고구려는 해상력으로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말 800피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으로요. 최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유일한 육해 양면 패권국이었습니다. 육해 양면 패권국. 그 말이 제 귀에 울렸습니다. 이것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증거는 고구려가 독립적인 동아시아 패권국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민서가 지도를 한 번 더 펼쳤습니다. 모든 것이 그려져 있었어요. 충북의 거점들, 한강의 보루들, 그리고 완도를 거쳐 신라로 나아가는 해상 경로. 이것이 우리의 발견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구려 동아시아의 패권국. 최민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과의 충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들을 발표한다면 중국의 동북 공정은 붕괴할 거였어요. 고구려는 더 이상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니라 독립적인 동아시아의 패권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합니까? 최민서가 물었습니다. 네, 계속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과학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강을 마지막으로 한번 봤습니다. 470년대의 고구려 병사들도 이 한강을 봤을 겁니다. 그들은 약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나라의 병사들이었어요. 패권을 가진 나라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이제 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실로 써지고 있었어요. 제가 평양에 도착했을 때 대동강의 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한강에서 본 강, 충북에서 본 거점들, 그리고 이제 평양의 대동강. 최민서는 저를 발굴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장수왕은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했습니다. 최민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70년대에 남진을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40년이 있었습니다. 40년. 제가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식 기록에는 중앙 집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최민서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평양은 대동강 하구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나가면 황해, 그리고 산둥반도까지 약 250km. 직선 항로입니다. 250km.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장수왕은 고구려를 해상국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최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했고 40년 동안 왕궁을 지었어요. 왕궁터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거대한 규모였어요. 38만이입니다. 당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왕궁이었어요. 최민서가 설명했습니다. 3,200개의 기둥, 2.1m의 거대한 기와. 이것은 국력의 시연이었고 동시에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38제곱미터, 3,200개의 기둥. 모든 것이 거대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최소 10년 이상 걸렸을 겁니다. 토지 개간, 재료 수급, 노동력 동원.
고구려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집중했어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427년부터 470년대까지 40년 동안 고구려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계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70년대에 장수왕은 남진을 시작했습니다. 최민서가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모든 것이 그려져 있었어요. 평양 왕궁이 경제의 중심, 충북 거점이 생산의 중심, 한강 보루가 방어의 중심, 그리고 해상 함대가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제가 지도를 봤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한 신호, 충북으로 흐르는 물자, 한강을 통해 흐르는 배들, 그리고 바다로 나아가는 함대. 이것은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장수왕의 전략은 3단계였습니다. 427년 평양으로 천도에서 해상국가로 전환. 440에서 460년대 거대한 왕궁을 지어서 국력을 시연. 470년대 남진을 시작해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 최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구려가 왜 동아시아의 패권국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대동강을 바라봤습니다. 470년대의 고구려. 이 강을 통해 무수한 배들이 나갔을 겁니다. 상업용 배, 군용 배, 그리고 말 800피를 실은 배들까지. 고구려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북쪽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했어요. 남한의 거점과 한강의 보루, 그리고 평양의 왕궁을 통한 중국과의 교역. 최민서가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고구려는 해상력으로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말 800피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으로요.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육지와 바다, 생산과 방어, 그리고 외교. 최민서,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국제학회에 발표할 준비가 되었어요. 최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연대, 유물, 지형 분석, 해양 실험, 그리고 역사 기록의 새로운 해석. 제가 평양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500년 전 이 하늘 아래에서 장수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평양 왕궁의 높은 탑 위에 서서 대동강을 바라보며 동아시아의 미래를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의 비전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려고 합니다. 고고학의 발굴을 통해, 과학의 증거를 통해, 그리고 진실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구려는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강한 나라였어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최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구려 동아시아의 육해 양면 패권국. 제가 제목을 읊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견입니다. 국제학회 장소는 서울이었습니다. 동아시아 고고학회의 연례 학술대회.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 무대에서 제 발견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발표장의 관객들은 가득 찼어요. 동아시아 전역의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민서는 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최민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18개월. 충북에서 만난 그날부터 18개월이 지났어요. 발굴, 분석, 검증, 논문 작성.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무대로 나갔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제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알렉스 해밀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동아시아 고대사의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충북의 발굴 현장 사진. 470년대 충청북도.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슬라이드들이 빠르게 넘어갔어요. 토기, 가마터, 목책, 화살촉. 모든 증거들. 14개의 가마터, 5개의 목책, 동물뼈, 그리고 토기와 무기들.
모두가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470년대입니다. 제가 중요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지도. 충북에서 시작된 선들. 이 선들을 따라가면 어디에 도달할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강. 그리고 20개의 보루 표시. 한강. 20개의 보루. 400에서 500m 간격으로 배치된 완벽한 방어선입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고구려 시대의 것입니다. 470년대입니다. 다음은 평양. 대동강. 왕궁의 유물들. 그리고 평양. 38만 제곱미터의 왕궁. 3,200개의 주추돌. 이 모든 것이 통합된 체계를 이룬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구려는 470년대에 남한을 점령했습니다.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조직적인 점령이었어요. 생산시설, 방어시설, 생활공간,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중국 학자였어요. 리위강. 동북공정으로 유명한 그 학자였습니다. 이것은 증거가 아닙니다. 추측입니다. 리위강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 유물들이 고구려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탄소연대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모든 샘플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470년에서 490년 사이. 오차 범위는 20년 이내입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또 다른 슬라이드. 토기의 비교. 고구려식과 백제식, 신라식의 차이. 토기의 양식, 무늬, 크기. 모두 고구려식입니다. 이것은 북한 고구려 유적과도 일치합니다. 중국 고구려 유적과도 일치합니다. 리위강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고구려가 남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 기록에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중국과 한반도의 기록들이 고구려의 남진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470년대에 한강을 통제했고 충청도를 점령했고 백제와 신라를 위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말 800필의 기록. 그리고 완도 실험의 결과. 472년 고구려는 말 800필을 신라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20척 이상의 배를 필요로 합니다. 고구려가 이런 해상력을 가질 수 없었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청중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구려는 해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강의 보루 사진을 다시 띄웠습니다. 20개의 보루. 이것들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한강의 항로를 통제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고구려의 배들은 여기를 통해 오갔을 겁니다. 리위강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각 보루에서 발견된 무기들. 신라식 화살촉도 함께. 이 보루들에서는 전투의 흔적이 있습니다. 신라와 백제의 무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구려가 이 한강 지역을 통제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모든 증거들의 종합. 지도. 연대. 유물. 결론입니다. 고구려는 470년대에 동아시아의 패권국이었습니다. 육지 패권국이자 동시에 해상 패권국이었어요. 한강을 통제했고 충청도를 점령했고 말 800필을 운반할 수 있는 함대를 운영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굴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고대사의 완전한 재해석입니다. 리위강이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른 학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학자가 물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정말로 고구려의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여러 개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탄소연대. 둘째, 토기의 양식. 셋째, 방어시설의 구조. 넷째, 역사 기록의 새로운 해석. 다섯째, 해양 실험의 검증. 모두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발견이 학회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국제학회에 공식 발표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약 12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 제 발표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미국의 학회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표입니다.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증거들이 설득력 있습니다. 공식 발표로 인정하겠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리위강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나머지 중국 학자들도 따라갔어요. 제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최민서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최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계의 헤드라인이 변했습니다. 470년대 한반도를 지배한 고구려의 비밀 발견. 동북공정의 기초를 뒤흔든 고고학적 발견. 모든 언론이 우리의 발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호텔방에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500년 전의 하늘과 같은 하늘. 470년대의 고구려 병사들도 이 하늘 아래에 있었어요. 그들은 약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나라의 병사들이었습니다. 패권을 가진 나라의 병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진실의 역사가, 과학의 증거를 바탕으로 한 진실의 역사가, 동아시아의 고대사는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국제고고학 학회의 회의장. 800명의 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중국의 학자들까지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최 측이 저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중국 측의 학자가 발표했어요. 리위강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원. 45세.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 주역입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갔고 자신의 논문을 펼쳤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입니다. 리위강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고구려는 결코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항상 중국 중앙정권의 일부였어요. 따라서 한반도의 역사는 중국 역사의 일부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동북공정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나온 주장들, 이를테면 고구려가 남한을 점령했다는 주장들은 역사 왜곡입니다. 리위강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자신들의 민족주의적 감정에 따라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전입니다. 선전. 그 단어가 회의장을 관통했습니다. 따라서 국제학계는 한국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고 한반도의 역사는 중국 역사의 연장선입니다. 리위강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수가 울렸어요. 특히 중국 측 학자들에게서 강한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제 손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이 들려 있었어요. 충북에서 가져온 토기, 사진, 그리고 지도.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해밀턴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한국 충청북도의 발굴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4개의 가마터 사진. 여기서 우리는 14개의 가마터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470년대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가마터들에서는 고구려식 토기가 나왔습니다. 탄소연대 검사 결과 470에서 490년 사이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목책 구덩이들. 여기는 목책입니다. 5m 깊이의 기둥 구덩이 5개. 각각 40cm 이상의 목재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기마병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군사방어선입니다. 리위강이 앞으로 몸을 굽혔습니다. 그의 얼굴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설들이 동시에 지어졌습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들에 의해 군단이었습니다. 고구려 군단이 여기 와서 토기를 생산하고
방어선을 지었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온돌과 농기구들. 여기는 온돌입니다. 생활 공간입니다. 그리고 농기구들. 누군가가 여기서 생활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회의장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최민서 박사는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한강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강에 20개의 보루가 있습니다. 모두 470년대입니다. 각각의 보루는 400에서 500m 떨어져 있고 불신호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20개의 보루. 회의장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보루들은 한강을 통제했습니다. 해상 운송로를 통제했어요. 고구려의 물자들이 한강을 통해 남쪽으로 흘렀고 20개의 보루가 그것을 보호했습니다. 제가 말 800필에 대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472년 고구려 장수왕이 말 800필을 신라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 지원이 아닙니다. 회의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말 800필을 바다로 운반하려면 최소 16척, 안전을 고려하면 20척 이상의 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구려가 해상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리위강이 뭔가 말하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에서 그를 진정시켰어요. 우리는 완도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고구려 시대와 비슷한 배를 만들고 말 10필을 싣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말들은 배를 무서워합니다. 물을 무서워합니다. 800필을 싣는 데는 3일 이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과학, 증거, 논리, 모든 것이 제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양입니다. 제가 평양 왕궁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38제곱미터의 왕궁, 3200개의 기둥, 2.1m의 거대한 기와. 이것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왕궁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장수왕은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했습니다. 대동강 하구입니다. 황해를 건너 산둥반도와 교역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제가 지도를 띄웠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지도. 이것이 고구려의 전략입니다. 평양 왕궁이 경제의 중심, 충북 거점이 생산의 중심, 한강 보루가 방어의 중심, 그리고 20척 이상의 해상 함대가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매우 조용했어요. 1분, 2분, 3분. 리위강이 일어섰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조작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문화재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탄소연대 검사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탄소연대 검사는 국제 표준입니다. 여러 국가의 기관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모두 같은 결과입니다. 회의장에서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유물들입니다. 토기, 화살촉 도구들. 이것들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토기 사진을 다시 띄웠습니다. 이 토기의 무늬, 형태, 크기 모두 고구려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유물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리위강이 다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회의장의 다른 학자들이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최종적으로 우리의 발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 고구려, 더 마틴 파워 오브 이스트 아시아. 고구려는 470년대에 남한을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조직적인 점령이었습니다. 거점을 만들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생산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구려는 해상력으로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유일한 육해 양면 패권국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침묵했습니다. 매우 긴 침묵. 5분, 10분, 12분.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학자들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 유럽 학자들, 그리고 일본 학자들까지. 하지만 중국 대표단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회의장을 떠나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리위강도 따라갔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회의장의 박수가 계속되었습니다. 5분간,
10분간 길고 깊은 박수였어요. 제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최민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했어요. 최민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했어요. 그 밤 모든 언론이 제 발표를 다루었습니다. 뉴욕타임즈, BBC, 알자지라, AFP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 고고학자 고구려의 남진 증거 발견, 한반도 고대사 재해석, 국제학계 인정, 동북공정의 기초 무너진다. 제 전화는 울려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언론사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였습니다. 역사가 다시 써지고 있었어요. 제가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하늘.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1500년 전의 고구려. 그 강한 나라. 그 위대한 군단. 그리고 그들이 남긴 증거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역사를 조작하려는 자들은 기록을 고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록을 파지 않고 증거를 파내더군요. 그 말이 뉴스로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그 문장을 다루었어요. 역사를 조작하려는 자들은 기록을 고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록을 파지 않고 증거를 파내더군요. 동북공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학계가 고구려를 독립국가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한반도의 역사는 더 이상 중국 역사의 연장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민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최민서,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최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교수님. 다음은 어디입니까? 평양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장수왕의 나머지 이야기들을 파야 합니다. 고구려의 완전한 그림을 그려야 해요. 네, 교수님. 우리는 계속합니다. 제가 창밖의 뉴욕 야경을 다시 봤습니다. 역사는 이제 다시 쓰여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로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의 반대편 충북의 산골에서는 고구려의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500년을 기다린 증거들이 이제 세상의 빛을 받았어요. 역사는 땅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들었습니다. 1500년 전 평양 왕궁의 높은 탑에서 장수왕이 내린 한 명령이 오늘 국제무대에서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충북의 흙에서 나온 토기들, 한강의 20개 보루, 800피를 실은 배들. 이 모든 증거들이 1500년의 침묵을 깨고 세상에 울렸어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고구려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우리 역사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